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날 두고 그것들이 그런 작당모의를 한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3이 된 유이순입니다. 평생을 두 아들을 위해 살아왔지요. 큰아들 성호가 결혼할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성호가 32살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와 제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줬습니다. 성호야, 네가 결혼하는데 아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야지. 그때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강동에 있는 34평 아파트를 전세로 마련해 줬는데 그 돈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과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미리 빼서 마련한 돈이었지요. 예단은 5천만 원, 예물은 3천만 원을 해줬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느라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듬해 둘째 아들 성민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형제간에 차별하면 안 된다며 똑같이 해주자고 했습니다. 분당에 역시 5억 원짜리 전세를 마련해주고 예단과 예물도 형과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때 남편은 남은 퇴직금을 모두 빼서 썼고 저도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았으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자 싶었죠. 그리고 아들들도 저희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진짜 효자들이야.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우리 늙어서도 잘 모시겠지.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정말로 두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큰아들 성호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왔고 병원 진료가 있을 때마다 모시고 다녔습니다. 둘째 성민이는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했고 어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시고요. 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며느리들도 참 잘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명절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라며 전을 부치고 작은 며느리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어버이날에는 두 며느리가 함께 와서 용돈 봉투를 주며 어머님, 아버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병원을 오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두 아들도 교대로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고 며느리들도 죽을 끓여 가져오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정말 효자야. 이렇게 잘해주니 고맙네. 남편이 임종 며칠 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두 아들은 엉엉 울었고 며느리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내는 슬픔에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가는 길에 우연히 두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 아버님 보험금이 얼마나 된대요? 아마 5억은 될 거야. 암보험이랑 생명보험 다 합치면. 그럼 어머님 통장에 꽤 많이 있겠네요. 그러게, 아버님 퇴직금도 있고 어머님 적금도 있고 그때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 말들을 제대로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죠? 자주 올게요. 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어머니, 저희도 바빠서요. 라는 말이 늘어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어머니,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면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 후로는 명절 때만 마지못해 연락이 왔습니다.
1년에 2번, 설날과 추석. 그것도 어머니, 명절인데 가족끼리 모여야죠. 라는 명분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면 언제나 어머니가 하시는 전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부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저를 써먹으려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아들들이 부르는데 안 갈 수도 없으니 늘 가서 고생을 자처하곤 했죠. 저는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사준 집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 때부터 살던 30년 된 아파트였지요. 아들들은 어머니, 거기가 편하시죠? 라며 한 번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병원비 비싸던데 라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면 그 나이에 무슨 검진이에요. 돈 아까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제가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어머니 치매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날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기 며칠 전이었는데 큰 아들이 전화를 했더군요. 작년에 추석 때 하고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으니 거의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추석인데 오세요. 가족끼리 모여야죠.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손주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추석 3일 전 큰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며느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큰애야, 그동안 잘 있었니? 네, 저희야 늘 잘 있죠. 애들이 커가니까 돈 들어갈 일도 많고 정신도 없어서 어머님한테 연락을 잘 못 드렸어요. 그래, 나도 다 이해한다. 아, 맞다. 어머님, 이거요. 장보기 목록이에요. 어머님이 하시는 전이 제일 맛있잖아요. 큰며느리가 건넨 종이를 보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버섯전, 깨십전, 고추전, 새우전. 최소한 200개는 붙여야 할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잡채, 갈비찜, 나물 무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다 해야 하니? 네, 어머님. 동서도 오고 친정 부모님도 다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못해도 20명은 될 거예요. 저는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재료만 사놓고 손질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저는 재료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호박을 썰고 버섯을 다듬고 동태를 포뜨고 새우를 까는 일을 밤 11시까지 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성호는 안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어나서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와서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 8시쯤 둘째 아들 성민이네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시작하셨네요? 저희는 아침 먹고 왔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앉아서 커피만 마셨습니다. 성민이도 형 성호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주식 이야기와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요즘 강남 집값이 또 올랐대. 그러게, 우리 집도 전세 끝나면 매매로 전환할까 생각 중이야.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하지. 제가 전을 부치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벌써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결리고 기름 냄새 때문에 머리도 아팠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성호가 한마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오후 3시쯤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부엌을 나왔을 때 안방에서 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은 며느리의 전화통화 소리였습니다. 형님, 어머님, 요즘 진짜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전 붙이다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받게 해야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지. 치매 진단 받으면 요양원 보내기도 쉽고. 저는 화장실 가는 것도 잊고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전을 부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효자였는데 왜 이제는 부모의 재산만 노리는 것일까? 저녁 6시 드디어 전 부치기가 끝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이 쟁반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지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인 큰손주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민수야. 할머니 괜찮아. 민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주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부친 전과 만든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모두들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갑자기 큰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이만은 전 혼자 부친 거 보면 모르니? 아, 물론 이 정도 일이야 하시니까 혼자 사시는 거겠죠. 그래요. 형님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할 것 없어. 익숙해.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큰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요즘은 좋은 요양원들이 많아요. 친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작은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 친구분도 요양원 가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세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성호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추석인데 성묘 가실 거죠? 당연하지. 너희 아버지 계신데 안 갈 수 있니? 저희는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도 있고. 추석에 학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있는데도 며느리들은 어머님이 손으로 하시는 게 더 깨끗해요 라며 시켰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또 이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형, 어머니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대? 글쎄, 작년에 받으셨나? 기억이 안 나네. 받으실 필요 있나? 저렇게 정정하신데 돈만 아깝지. 그래도 받으셔야지. 특히 치매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꾸 치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변한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성호와 성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손주 민수에게 미리 기능을 물어봐 알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형, 진짜 어머니 요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아.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 돈 문제도 있고 어머니 통장 정리해야 하는데 치매 진단만 받으면 다 해결돼.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그 의사 믿을 만해.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놈이야. 이미 몇 번 해봤대. 저는 이불을 꽉 붙잡았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야? 아버지 보험금 5억, 퇴직금 3억은 확실하고 어머니 적금이랑 예금 합치면 4억은 될 거야. 최소 12억은 넘어. 12억이면 반으로 나누면 6억씩이네. 그렇지. 우리 빚도 갚고 애들 유학비도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도 하고 어머니 집도 있잖아. 그건 팔아서 나누자. 30년 된 아파트지만 그래도 2억은 나올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니. 이것이 제가 평생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친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또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나무를 묻히고 잡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수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좀 더 자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할머니 보러 왔어요. 할머니, 저 할 말이 있어요. 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쳐요. 뭐? 민수야, 무슨 소리니? 어젯밤에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대요. 추석날 서류에 도장 받아서 바로 보낸대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들은 대화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민수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이랑 도장 다 가져가기로 했대요. 할머니 집도 팔아서 나눠 갖기로 했고요. 요양원은 제일 싼 데로 한 달에 50만 원짜리래요. 50만 원짜리 요양원이라니. 할머니가 거기서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대요. 그래야 유산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수야, 울지 마. 할머니한테 알려줘서 고마워. 할머니, 정말 도망쳐요. 지금 당장요. 민수야, 이런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도 네 엄마 아빠인데 나한테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가 저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는 너무 나빠요. 제가 봐도 너무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야. 할머니가 잠깐 나갔다 올게. 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할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기사님, 강남 KB은행으로 가주세요. 손님, 이른 시간인데 은행이 열려 있을까요? 아, 맞다. 추석 연휴 전이니까 9시에는 열겠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럼 일단 근처 카페로 가주세요. 기다렸다가 가야겠네요.
저는 은행 근처 카페에 앉아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보험금 5억, 퇴직금 3억, 그동안 모은 적금과 예금 4억 3천만 원. 모두 합치면 1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자식들이 노리고 있구나.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9시가 되자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추석 연휴 전이라 다행히 은행은 열려 있었습니다. VIP 고객 전용 창구로 가서 담당 직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희순 고객님.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모든 계좌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잔액 확인부터 해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총 잔액이 12억 3,200만 원이십니다. 정기예금이 8억, 보통예금이 4억 3,200만 원이네요. 모든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싶은데요.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주세요. 비밀번호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요. 네, 그런데 고객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급하게 전 재산을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 손자 이름으로 교육신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교육신탁이요? 얼마나 넣으실 건가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고객님, 재산의 대부분을? 네, 알고 있습니다. 손자 이름은 김민수,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로만 쓸 수 있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신탁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데 조부모가 만드는 것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맞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서류 작성을 하고 저는 5억을 민수 명의의 교육신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새로운 비밀 계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통장은 잔액을 10,000원씩만 남기고 모두 비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기존 계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오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제 계좌 정보를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메모해 두겠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나오니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미리 알아두었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에 상담했던 유희순입니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제 재산을 모두 빼앗으려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지만 곧 모을 겁니다. 일단 대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시죠. 그리고 사전의료의향서도 만들어 두시고요. 사전의료의향서가 뭐죠? 본인이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누가 대리인이 될지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자녀들이 함부로 요양원에 보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사준 두 아들 집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들은 모두 민수에게 가도록 해주세요. 아드님들 집이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요. 네, 결혼할 때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거든요. 아직도 제 명의예요. 그럼 언제든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제가 강제로 요양원에 가게 되면 바로 명도 소송 들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로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증거만 있다면요. 그럼 그것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 아들들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몇 군데 전화를 하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희순 고객님,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이 나가 있네요. 작년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뭐라고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드님들이 고객님 도장과 서류를 위조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식들이 제 명의로 불법 대출까지 받았다니. 선생님, 모든 것을 다 고발해 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오늘부터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것은 정고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저는 다시 택시를 타고 큰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큰며느리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일이 산더미인데 그냥 나가시면 어떡해요? 잠깐 산책 다녀왔어. 산책은 무슨... 빨리 부엌으로 가세요. 나물도 무쳐야 하고 잡채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저는 순순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일부러 거실 쪽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물 무친 것을 내놓는다는 핑계로, 접시를 가져온다는 핑계로 계속 거실을 지나다녔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성호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식을 내놓아야 하잖니. 혼자 다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래. 그럼 한 번에 다 가져오시지. 그때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도 잊어버리시고. 맞아. 아까도 같은 나무를 2번이나 묻히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니?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네. 어머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 검사 같은 거요. 큰 며느리가 다시 치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은 무슨... 괜찮아. 아니에요, 어머님. 꼭 가보셔야 해요. 제가 아는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때 성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건강검진도 받으실 겸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자식으로서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호의 말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수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수야. 민수는 접시를 나르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아빠가 서류 준비한다고 했어요. 내일 도장 받을 거래요. 어떤 서류? 요양원 입소 동의서요. 그리고 재산관리 위임장도요. 알았어. 고마워. 민수야. 저는 민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제 편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살며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호의 가방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산관리 위임장,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미 도장이 찍힌 서류도 있었습니다. 제 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진단서였는데 이미 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내일로 되어 있었지만 이미 의사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진단서구나.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자식들이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차례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일한 탓이었습니다. 6시쯤 되자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가 거실로 나오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례 준비는 다 되셨어요. 거의 다 됐어. 그럼 차례 지내고 이야기 좀 해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는 무슨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차례 끝나고 이야기해요. 9시에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절을 하면서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변했어요. 이제 제가 혼자 싸워야 해요. 차례가 끝나자 성호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건강검진 동의서예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준비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읽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젯밤에 본 요양원 입소 동의서였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안경 좀 가져다 줄래?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머니. 성민이가 재촉했습니다. 아니야,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장을 찍어.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어른들 이야기 중이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성호가 민수를 방으로 보내려 했지만 민수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서류예요? 민수가 서류를 보더니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아빠, 이거 요양원 서류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야, 너 방에 들어가. 성호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 유희수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여. 아빠, 이게 뭐예요? 할머니 멀쩡하신데. 민수야, 어른 말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야. 방에 들어가 있어. 큰며느리가 민수를 끌고 가려 했지만 저는 민수를 막았습니다. 놔둬. 민수 말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데 날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냐? 어머니, 이건 그냥 만일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어? 너희들이 날 아주 바보천지로 안 모양이다. 너희들 내 재산 노리고 있는 거 다 알아. 제가 소리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다 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것도, 내 돈 12억 나눠 갖기로 한 것도, 싸구려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성호와 성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3억 대출 받은 것도 알아. 평생 숨기려 들었어. 이거 전부 사기다, 사기야. 어머니,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나도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이미 전부 다 조치해뒀다. 무슨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큰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통장에서 돈 다 빼냈어. 12억 한 푼도 안 남기고. 뭐라고요? 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 이름으로 교육신탁 만들었어. 너희는 한 푼도 못 건드려.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건 우리 돈이잖아요. 성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돈? 뭐가 우리 돈이야? 내 남편 보험금, 내 남편 퇴직금,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우리가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이야? 작은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자식? 부모를 요양원에 버리고 재산 빼앗으려는 게 자식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요양원 보내고 재산 정리하자. 치매 진단서는 내가 아는 의사한테 부탁했어. 50만 원짜리 요양원이면 충분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는데.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봐. 저는 어젯밤에 찍은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짜 치매 진단서, 위조된 서류들 다 증거야. 변호사한테 다 전달했어. 변호사요? 그래. 너희들 고발할 거야. 사문서 위조, 사기, 노인학대, 그리고 불법 대출 3억도.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성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희가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해줬는지 알아. 집도 사주고 예단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해. 성민이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집 내 명예인 거 알지? 한 달 안에 나가.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명도 소송 들어갈 거다. 어머니, 4명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요? 너희가 나를 보내려던 그 50만 원짜리 요양원 근처에 방이라도 구해봐.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가자. 네, 할머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큰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키울 거야.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는 내 손주 키울 수 없다. 그건 안 돼요. 민수는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부모가 조부모 재산 훔치려고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가 뭘 배우겠어. 민수야, 짐 싸자.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는 동안 거실에서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성호가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놔. 이제 와서 이러지 마.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요. 작은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유이순 고객님,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아드님들 진명도, 소송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대출 건은 형사 고발 들어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경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성민이가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 전과자가 되면 어떡해요? 애들은 어떻게 되고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가둬놓고 재산 빼앗으려고 했잖아. 그게 순간적인 실수였어요. 큰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순간적인 실수?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 만든 게 순간적인 실수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다 쌌어요. 그래, 가자. 민수야, 가지마. 큰며느리가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놔요. 저 할머니랑 갈래요. 너 엄마 아빠 버리고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먼저 할머니 버리려고 했잖아요. 저 다 들었어요. 할머니 돈 때문에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거. 민수의 말에 큰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부엌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사흘 동안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 음식들 많이 먹어. 내가 너희한테 해주는 마지막 음식이니까. 집을 나서려는데 성호가 또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전과자 되고. 너희가 선택한 길이야. 남의 재산 탐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머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법원에서 만나자. 저는 민수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일단 제 집으로 가주세요.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야, 미안해. 내 부모님이랑 이렇게 되어서.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쁜 거예요. 그래도 네 부모님인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민수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할머니랑 살 건데 학교는 어떻게 할래? 전학 가도 돼요. 할머니 집 근처 학교로요. 그래, 그럼 내일 전학 수속 밟자. 다음 날 저는 민수와 함께 근처 초등학교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니 바로 전학 수속을 밟아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시는 건 쉽지 않으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죠. 학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성호와 성민의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집에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 민수라도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문자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이순 고객님, 명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아드님들이 한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불법 대출 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아마 곧 기소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하려던 일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도 친절하고 선생님도 잘해주세요. 다행이네. 할머니, 그런데 아빠한테 전화 왔었어요. 뭐라고 하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저 안 갈 거예요. 그래. 근데 나도 이게 잘한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부모인데 너를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게 맞는 건지. 할머니, 저 알아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호와 성민은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으니 월세방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불법 대출건으로 두 사람 모두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왜 왔어? 용서를 빌러 왔어요. 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이 눈을 멀게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남편들은 재판받고 애들은 학원도 못 다니고 그게 너희가 선택한 결과야. 어머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큰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회? 너희는 나한테 기회를 줬어? 요양원에 가둬놓고 죽기만 기다리려고 했잖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은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 너무 늦었어. 어머님,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 서로 이렇게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님, 민수 보러 와도 소용없어. 민수는 내가 지킨다. 두 며느리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들 불쌍해 보였어요. 민수야,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해.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거야. 그래도 용서해주면 안 돼요?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게 싫어서 오는 거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옳아요. 몇 달이 지나고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호와 성민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실형은 면했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취직이나 사업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제업자득이죠. 그 후로도 성호와 성민은 계속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고 모두 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교육 신탁에서 학비와 학원비를 충당했습니다.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될게요. 그래, 민수야.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성호를 만났습니다. 형편없이 늙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 네.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그보다 부모님을 잃은 게 가장 아파요. 성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가끔 얼굴이라도 뵐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네 아버지 기일에만 와. 네, 감사합니다. 성호가 떠나고 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에 대한 미움과 연민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하려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성숙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집에서도 저를 잘 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할게.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민수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데려왔으니 더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겠단 마음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요즘 학교에서 너무 모범적이어서 칭찬하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할머님이 잘 키우고 계신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민수만큼은 올바른 사람으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작은아빠 병문안 가실 거예요? 할머니가 가시면 작은아빠가 힘이 날 것 같은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아프다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성민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많이 다쳤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가 오실 줄은 몰랐어요.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어요. 됐어. 몸조리 잘해. 저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아빠 어때요? 괜찮대. 할머니,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병원에 다녀온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이순 고객님, 아드님들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합의요? 네.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어머님께 재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요. 아마 생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과 기록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사업도 못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각서를 쓴다고 해서 제가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각서는 받으세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며칠 후 변호사가 각서를 가져왔습니다. 성호와 성민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머니께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변호사가 돌아간 후 민수가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빠들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민수야,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마음의 상처가 아물려면. 할머니도 힘드시죠? 응. 하지만 너 덕분에 견딜 수 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항상 할머니 편이에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올해 추석은 어떻게 보낼 거예요? 우리 둘이서 조용히 보내자. 차례는요, 간단하게 지내면 돼. 추석 전날, 뜻밖에도 성호와 성민이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추석인데 인사라도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작년에 저희가 했던 일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시잖아요. 성민이도 거들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차례만 지내고 가. 네? 내일 아침에 와서 차례만 지내고 가라고. 두 아들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추석 당일 아침, 성호와 성민이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그리고 다른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차례 음식 좀 준비해 왔어요. 큰 며느리가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됐어. 내가 이미 준비했어. 저는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년처럼 엄청나게 전을 부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성호와 성민은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생각이 났나 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성호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민수 잘 크고 있네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응? 민수는 착해. 민수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니? 성호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빠. 민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래. 어머니,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1년에 한 번 기일에만 와. 그 이상은 바라지 마. 성호와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차례는 지내게 해줬잖아. 할머니가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민수야, 미움을 계속 품고 살면 나만 힘들어. 용서는 못해도 조금씩 놓아주는 거야.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수와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가끔 성호와 성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를 해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아들들을 다시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뇌경색이라고 했지만 민수의 성화에 입원을 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성호와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민수가 연락했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아빠랑 작은 아빠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잘했어. 성호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곧 퇴원할 거야. 어머니, 저희가 간병할게요.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민수가 있어. 민수도 학교 가야 하잖아요. 저희가 교대로 올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너희도 바쁠 텐데. 어머님, 이럴 때라도 효도하게 해주세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라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님, 저희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돈 같은 거 관심 없어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성호와 성민이 정말로 교대로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은 엄마 아빠도 그렇고요. 그런 것 같니? 네, 진심으로 할머니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며칠 후 성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았어. 어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렇게 미쳐 있었는지. 성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님도 몰라봤어요. 이제는 정말 후회돼요. 어머니, 용서 못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가끔이라도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아들 보러 와라. 그렇지 않아도 한 번씩 만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제 몰래 만나지 말고 당당하게 봐.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성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 다시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네, 약속할게요. 그 후로 성호와 성민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주로 민수를 보러 온다고 했지만 저도 만나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정을 한 가지 내렸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생각을 했는데. 뭔데요, 할머니? 아빠랑 엄마한테 할머니가 조금씩 기회를 주려고 해. 어떤 기회요? 명절 때 같이 보내는 거야. 가족처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머니,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같이 밥 먹는 정도야. 그렇게 그 해의 설날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좋았어요. 다들 제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죠. 마치 예전의 아들들로 돌아간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 다시는 예전 같은 일 없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작은 가게 하나 차렸어요. 그래? 네, 전과 기록 때문에 취직이 안 돼서 작게나마 장사를 시작했어요. 잘 됐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살려고요. 성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마음은 편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달라진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민수야,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아빠가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아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요. 그랬으면 좋겠네. 식사가 끝난 후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건 없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거? 용돈이에요. 많지 않지만 저희 마음이에요.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너희 형편이 어려운 거 아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성호와 성민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들이 돌아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돈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겠지.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철이 드는 법이야.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아들들을 다시 본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아들들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았고 며느리들도 반성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무엇보다 손주인 민수가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니 진작에 이럴 걸 싶었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아무리 못나도 저와 잘 지내길 바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변화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살고 싶었던 곳에 터를 잡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제주도에 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조용한 해안가 마을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나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민수에게도 허락을 구해야 했죠. 민수야, 할머니 오랜 소원이 뭔지 아니? 알죠. 할머니 제주도 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네 할아버지랑 제주도로 여행을 한번 다녀와서는 늘 거기에 빠져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제주도로 가볼까 한다. 근데 너한테 강요는 하고 싶지 않아. 너는 아무래도 도시에서 공부하는 게 나을 테고 또 나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건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이미 다 결정해 놓으시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저도 당연히 가야죠. 저는 민수에게 계약한 집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민수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사진으로 봤는데 정말 예뻐요.
그래, 거기서 편하게 살자.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성호와 성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민수가 옆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어릴 때네요. 그래,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는데. 할머니, 슬프세요? 조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다음 날 오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성호와 성민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랑도 인연이 깊은 목사님이었죠. 제가 아들들 어렸을 때부터 손 붙잡고 다니던 곳이었으니까요. 유희순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성호, 성민 집사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한 짓을. 네, 들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했지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 용서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본인에게도 독이 됩니다. 목사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해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지요. 목사님이 돌아간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교회는 다시 안 가세요. 제주도 가서 다닐 생각이야. 새로운 교회로. 이사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을 나르는 것을 보면서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응, 괜찮아. 새 출발이잖아. 짐을 다 옮기고 빈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성호와 성민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알고 왔어? 오늘 이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민수가 얘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성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뭐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차예요. 제주도 가서 드시라고. 성민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어릴 때 어머니께 드렸던 편지들이에요. 버리려다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저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어린 시절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성호. 어머니, 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성민.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작은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민수와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민수야, 어떤 잘못은 쉽게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호와 성민의 어린 시절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제주공항에 도착하니 계약을 했던 부동산 중개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민수가 신나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저희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첫날 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오게 된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는 안 해. 다만 아쉬울 뿐이지. 다음 날 민수를 새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민수 학생,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키우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있어서 제가 더 힘이 납니다. 학교 일을 마치고 시장에 들렀습니다. 제주도 특산물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전복이 유명하대요. 그래, 오늘 저녁은 전복죽 해줄게. 제주도에는 신선한 해산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민수도 해산물을 특히나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었지요. 시장 상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서울말을 쓰시네. 새로 이사 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어서 오세요. 자주 놀러 오세요. 사람들이 친절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전복죽을 먹으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람들 다 친절해요. 그러게, 좋은 곳에 온 것 같아. 할머니, 저 여기서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창밖으로 별이 가득한 제주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가족과 멀어졌지만 이것이 저와 민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저와 민수는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민수는 새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었고 저는 동네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성우와 성민이 보낸 사과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젠가는 아빠랑 작은 아빠를 용서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시간이 알려주겠지.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전을 부칠 일도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민수와 단둘이 조촐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을 용서하지 못해 미안해요. 하지만 민수는 제가 잘 키울게요. 이 아이만큼은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으로 키울게요.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인생, 배신과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비록 작은 행복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가 제 곁에 있는 한 저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을 때 어쩌면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을, 민수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자, 이제 댓글로 몇 살이시고 어디서 이 사연을 시청하시는지 써주세요. 누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도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